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사회정서학습과 인성교육 7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행위결과주의와 규칙결과주의 관련한 설명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공리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교시에 조금 보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교시에는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 이후부터 또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규칙결과주의 지향해야 한다는 이 첫 번째 줄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린이 제안하는 행위결과주의를 상식 도덕의 비극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도덕적 관점과 관련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도덕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몇 인칭의 관점이어야 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두 수준의 도덕 사고에 대한 정리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헤어의 입장에 따르면 행위 결과주의의 사유 방식은 비판적 수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는 비판적 사유가 개인 내적의 1인칭 숙고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 결과주의 방식으로 가면 1인칭의 도덕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시 말해 행위 결과주의의 비판적 사유는 1인칭 관찰자 또는 규정자의 관점에서 보편적 규정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 유사적 특징, 패밀리 네임 이야기할 때 보편주의가 나왔었죠. 규정주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는 처방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그 약을 그대로 먹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낫는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행위를 안내하고 지도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구속력을 가진다. 이게 규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행위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인지 가장 이상적인 판단자가 1인칭으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아까 공리주의 이야기할 때 벤담 이후에 밀이 나왔었죠. 비교되는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가장 이상적인 쾌락의 전문가. 그가 선택하는 것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 여기서 계승한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덕적 관점이 과연 1인칭 관찰자 내지 규정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 간의 담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칭인지 아니면 담론에 붙여보아야 하는지 여러 사람들 복수의 대화라든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1인칭 관점의 사유가 가지는 특징과 다자들 사이의 담론 관점의 사유가 가지는 특징을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론을 통한 도덕의 정당화를 강조하는 하버마스, 담론윤리하면 하버마스가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의 논의를 통해서 두 관점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롤스나 미드 등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역할 수용의 권고가 1인칭 관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정합니다. 롤스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실제 이제 학문 초창기에는 공리주의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공리주의에서 극대화주의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정책 이반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 이반자가 되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더 신경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사회 전체 최대 행복을 키워두면 낙수 효과라고 하죠. 파이가 커지면 떨어지는 콩고물도 커질 테니까 전체적인 이익의 증가부터 먼저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위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역직관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죠. 사회 전체 최대 행복이라는 명목 하에 혹시라도 개인의 행복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거든요. 롤즈는 이제 공리주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점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정의론을 고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정의론 속에서 정의의 원칙을 개발하기 위해 주장하는 독특한 장치가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이죠. 원초적 입장에 있는 계약 당사자들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정의 원칙인데, 계약 당사자들이 논의하니까 담론인 거 아니야? 이건 1인칭 관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 있는 롤즈가 주장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마 무지의 베일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 전체가 정의로워지려고 하면 자신에게만 유리한 그런 원칙을 선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원초적 입장에 들어가는 계약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되죠. 내가 어떤 국적인지, 어떤 인종인지, 어떤 성별인지, 어떤 직업인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 회의장 들어갔더니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정의의 원칙을 수립할 가능성 역시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간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무지의 베일뿐만이 아니라 롤즈는 상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도 제안합니다. Mutual Disinterest라고 하는 거죠. 무지의 베일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는 것이라면 상호 무관심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타인에 대해서도 모르고 오직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 이 사회는 정의의 원칙이 구현된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수준의 사회이다. 이 정도만 알고 들어가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1인칭 사유의 특징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1인칭 관점의 대표자가 롤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이상적 역할 수용은 도덕 판단의 주체가 문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실행 내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범의 수용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편적 관점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공리주의가 보편주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보편주의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인물은 칸트잖아요. 칸트 의무론을 롤즈가 고스란히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원칙이 정치 철학에서 의무론, 새로운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1인칭으로 사유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얼마나 바람직할지 이상적으로 판단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반면에 담론윤리의 관점이 특징으로 가지는 실천적 담론의 절차는 논증에 실제로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속에서 오직 더 나은 논증이라는 강제의 작용 아래 협동적 진리 탐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의 민주주의 내지 숙의 민주주의가 이런 담론윤리의 민주주의적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83쪽으로 넘어와서요. 이 담론윤리가 이제 규칙과 자연스럽게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규칙을 만드는 게 여러 사람들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만든다면 이 유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에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르면 담론윤리의 관점은 1인칭 사유의 관점에 비해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증 실천 과정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롤즈와 같은 방식의 1인칭 사유에서 요구되는 인위적 무지의 구성을 포함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보여지는 허구적 성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롤즈가 현대 정치 철학의 논의 이거 다시 활발해지는 것에 기여한 엄청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다시 부활을 한 것이죠.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샌들은 이런 롤즈의 입장을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입장, 거기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상호 무관심한 상태에서 나에 대한 정보 없고 가까운 타인에 대한 정보도 없이 완전히 공평하게 사회 정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개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허구로 가정했을 때만 논의가 가능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담론윤리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 대화 당사자들이 담론에 붙여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담론윤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이상적 역할 수용과 동시에 실천적 담론 행위의 참여에서 비롯되는 당사자들 간의 능동적 의사소통 과정을 요구로 합니다. 이로 인해 담론윤리는 개인적 내지 사적 관점에서 수행된 이상적 역할 수용을 모든 사람들에 의해 상호 주관적 내지 공동적으로 실행된 공적인 행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엄청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존재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관성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도 그런 일 많습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한 선생님이 혼자서 맨날 며칠 밤새 가지고 열심히 계획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날 돼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서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랑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그 일을 실제로 실무자로서 담당해봤던 여러 선생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거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인 사람, 주관적인 사람들 서로 이 주관성이 교류되는 과정에서 상호 주관성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공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의 논의라든지 관점으로 이행되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하고 주관성에 매몰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담론윤리가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단락으로 넘어와서요. 지금까지 살펴본 하버마스의 논의와 그린이 제시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동모드의 도덕성 내지 새로운 공동통화로서의 도덕적 관점은 1인칭 관점이 1인칭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구성원 간의 담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담론이라고 하는 게 지구 공동체 전체 확장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맺은 말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시를 제안해 봤습니다.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전 지구적 범위에서 거시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것들이므로 행위 결과주의가 가진 1인칭 사유로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덕적 문제 해결에는 전 지구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담론윤리적 관점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인칭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담론의 참여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천 규칙들의 타당성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화된 사회니까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의 담론에 한번 붙여보자는 것이죠. 이상의 논의를 강약하게 요약해보자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까지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그리는 이중과정 이론을 통해 상식 도덕의 비극으로 비유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동 모드 사유로의 전환, 즉 결과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롤리 딜레마 사례 이제 fMRI 찍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느냐,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판단의 특징을 가지느냐 이야기하면서 결과주의까지 연결을 시켰던 것 같고요. 이것은 그의 주장이 가지는 중요한 공로이며 현재의 실험적 증거가 보여주는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가 결과주의적 사고의 제1원리로 주장하는 행위결과주의는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가 가지는 전 지구적 규모의 성질을 고려하자면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린이 제1원리로 주장하는 행위결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의 방향, 즉 새로운 공동통화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규칙결과주의적 성격, 그리고 담론윤리적 성격을 지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통화로서 규칙결과주의적인 담론윤리의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해석이라든지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이제 9주차 되었을 때 서평 내용과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 그 주교재 활용한 발표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고 11주차에 만나서 그 첫 번째 발표하는 선생님 주제하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 논문 가지고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들 판단은 어떠신지 이런 자유로운 논의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논의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맺은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 맺은 말입니다. 제 연구에서는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이 가지는 이론적 시사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의 주장이 가진 일부 한계점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규칙 결과주의적 담론윤리라는 새로운 공동통화의 방향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초래되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제안만 가지고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건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대표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죠. 과학기술 발달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되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3교시에는 인류세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생태계 속에 존재하는 여러 비인간적 존재들 또한 인간과 함께 지구 속에서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 존재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환경윤리라고 해서 이것을 다루는 주요한 학문 분야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탈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후에 새로운 공동통화의 또 다른 요소로서 탈인간 중심주의가 가져야 할 특징과 성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후속 연구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연구한 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주요한 비판은 이런 게 있겠죠. 전지구적 의사소통과 담론을 통한 규칙의 제정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담론이 전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난다는 게 과연 가능할 일일까?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이상적 목표와 그것의 현실적 적용 사이에는 뛰어넘기 힘든 여러 간극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지구와 시대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들 사이의 이상적 의사소통이라는 목표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과 같은 도구적 합리성의 맥락에서 현실적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적 의사소통과 그것을 통한 이상적 규칙의 제정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업적 내지는 모범적 사례를 실제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의사소통 공동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부 간 국제기구 및 국제 비정부 기구들, 유엔에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들 하죠. 이게 지구적인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보편적 합의를 통한 규칙 내지 정책적 이행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이나 국제적 차원의 선언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이 경험하는 위기와 관련해서 국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엔과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명공학 분야에서 윤리적 원칙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생명을 대상으로 한 의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마련한 헬싱키 선언,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생태계 위기, 아까 맺은 말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그린피스, 이건 정말 자발적인 비정부 기구, 정말 이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온실 감축을 위해 채택된 파리 기후협약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구화 내지 세계화 문제와 관련하여 빈곤이나 문화 간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국제난민기구,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이런 게 다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사례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인간의 역사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현재도 세계 속에서는 지구적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거시적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말고 이어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재미없고 좀 딱딱한 논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하이트 주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보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3교시의 인류세 이거를 보시고 이번 주가 넘어가면 미리 말씀드린 대로 8주차는 시험을 대체하는 서평 과제문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자라든지 공지사항 통해서 또 과제 안내라든지 향후 실시간 세미나 안내도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